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동기의 VVVF 시스템 기동 방식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1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제가 강의 준비를 파워포인트를 두 편에 대해서 준비를 해놨는데 IC60364 강의가 조금 많아지면서 원래 계획은 60편이었다가 65편으로 늘어났는데도 지금 상당히 강의 일정이 상당히 빡빡한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새 최근에 시험에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VVF 시스템을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1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IC60364는 앞으로 이 부분을 모르면은 이것과 아마 NEC 쪽을 모르면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 전기인으로서 상당히 생활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KS는 전기 분야의 경우 IC60364와 NEC를 아마 믹스를 해가지고 아마 전환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이 테이프는 상당히 방향성을 제고를 하는 거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음으로 해가지고, 감각을 가짐으로 해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테이프의 안에 일정이 조금씩 바꿔지는 것이, 강의를 예를 들어서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이 테이프의 수명을 최소한 10년 봐야 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긴 방향성을 보고서, 제가 강의를, 제목을 지금 선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 앞으로는 아마 건축정설비 기술사의 시험 문제에 IC와 NEC를 빼면은 시험 문제가 나올 방법이 없을 겁니다. 이제 이것은 불보듯이 뻔한 그런 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5편을 더 제공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이 굉장히 강의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VVVF 시스템에 대한 교재를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일반적인 개요에서 교재에 포함 안 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 부분들을 몇 가지 설명하면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VVF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가변전압, 가변주파수 제어 시스템인데 이 용어는요, 이거는 일본에서 만든 용어입니다. 일본 용어예요. 이게 국제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미국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미국에서는 AC 드라이버라고 해요. 이 유럽에서는 이거 그냥 인버터라고 합니다. 이거를 일본 사람들이 지금 말을 잘 만들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든 거 볼까요? CVCF. 콘스탄트 볼테이지, 콘스탄트 프리퀀시. 우리말 하면은 공식 용어는 UPS죠. MCCB. MCCB도 어때요? 노 휴즈 브레이커. 이것도 다 일본 용어입니다. 이게 원래 용어는 MCCB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핸드폰. 이것도 일본 용어입니다. 이건 셀룰라 폰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원래 용어가 이쪽 용어를 원용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가 우리가 열병합 발전, 코제너레이션 같은 경우. 이것도
국제적인 용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건 그렇다 치고 일단 여러분들은 그 대신 용어가 정확한 용어가 어떻게 되는 용어인지를 알고 가야죠. 그래서 이건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 제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그 모타를 갖다가 모타에 대한 그 회전수는 어떻게 돼요? 120 F에 P에 1-S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수립을 제어하는 경우가 있죠. 수립을 제어해요. 이거는 수립을 제어하는 거는 VS 모드나 그 권선형 2차에 저항 제어를 해가지고 제어를 해서 수립을 제어하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서 이 F를 제어하고 그리고 이제 포를 제어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어떻게 있어요? E는 K-N 이렇게 해서 속도는 전압의 K-다. 이것은 V-IAL의 RA 플러스 EA가 들어갈 수 있지만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대한 그 계좌 저항이라든지 계좌 전류라든지 여기에 전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어를 해가지고 이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우선 여기서는 어떻게 있어요? 전압을 이 V와 이 주파수를 제어하는 방법을 구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구사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우리가 좀 들여다보겠어요. 이제 전동기를 먼저 구체적으로 기본적인 부분을 먼저 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제 실제로 다 들여다보기는 지금 여기에서 그거 다 강의하기는 뭐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만약에 회전수가 이게 동기속도다 이거야. 그러면 전동기는 기동을 해가지고 처음에 서 있을 때 기동을 처음에 스타트했을 때가 가장 전류가 큽니다. 이게 전류가 투입 전류가 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동기속도로 가면서 전류는 적어져야 돼요. 그리고 원래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때의 토르크도 가장 큰 겁니다. 토르크도 가장 크고 지나갈수록 전류가 적을수록 토르크가 적어져야 돼. 지금 이거는 어떻게 돼요? 토르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토르크도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있어요? 처음에 모다가 어떻게 돼요? 돌려고 하는데 처음에 서 있을 때가 토르크가 가장 큰 거거든요. 그러면 토르크가 원래 가장 이때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최대 토르크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P2의 맥시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어떻게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M1의 I1의 자승의 수립의 R2 이것은 M1의 V1의 자승의 R2의 수립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여요? 지금 전류에 따라서 자승에 비례해서 토르크가 클 수 있고요. 전압의 자승에 따라서 토르크가 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압의 자승에 비례하나 전류의 자승에 비례하나 같은 얘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는 또 어떻게 약식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 이거를 갖다가 M1의 V1의 자승에 2에다가 R1 플러스 루트 R1의 자승 플러스 X1 플러스 X2 자승을 분모를 해가지고 그럼 이거는 K 상수로 보고요. K 상수로 묶고 여기에 지금 M값 뭐 이런 것들 K 상수로 보게 되면 어떻게 있어요? 2의 X2 이 전체를 X2로 본 거죠 이거를 X2의 V1의 자승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어떻게 있어요? K의 이런 상수에 나눠놓고 이걸 어떻게 돼요? E2의 자승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는 지금 보세요. 이 토르크가 이 지금 전압과의 전류와의 자승에 비례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실제 토크가 이렇게 나타나냐면 그렇지 않고요. 실제 토크는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부하가 무부하 시에는 거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부하 시에 토크는 이렇게 되고요. 부하가 점점 올라가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부하가 올라가면서 이 만나는 점에서 토크가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럼 어디 돼 있어요? 실제 요거는 손실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가버리면 이건 어디 돼 있어요? 전동기가 돌리려고 하는 것보다 부하가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전동기가 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돼요? 여기 최대 토크가 가면은 갈수록 이 최대 토크처럼 갈수록 이 부의 손실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커지죠. 그러니까 무부하 시에서 부하가 늘어날수록 이 면적이 상당히 늘어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토크를 이게 아까 말씀드릴 때는 어떻게 있어요? 지금 이런 토크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전압이라든지 다른 걸 조정하게 되면 토크점이 가면서 속도를 조정하게 되면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손실이 증가를 하는데 만약에 주파수를 가지고 조정하면은요, 주파수를 조정하게 되면 토크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 주파수로 그 회전에서 이 회전으로 옮겨가면서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손실을 거의 똑같이 가져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주파수 제어를 할 때는, 주파수 제어를 할 때는 이 토크에 의해서 되어 있어요. 이거 일반적인 그 부하를 갖다가 조정하면서 속도를 제어하게 되면 이 무부하 때는 무부하선이 지워지지만 커가면서 되어 있어요. 이 발열로 인한 손실이 커지는데 실제 주파수를 조정해주면 지금 토크를 이렇게 주파수를 이렇게 조정해주는 거거든요. 조정하면서 토크를 이렇게 맞는 토크를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밑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손실을 가져갈 수 있어요. 우선 이 부분을 먼저 놔놓고 여기서 교재로 들어가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교재로 들어가 보면 자, 전동기의 그 전기적인 스펙은 부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정출력과 정토크와 가변 토크로 가져갈 수 있어요. 지금 이것도 정출력이라고 하는 거는 보세요. 정출력이라고 하는 거는 엘리베이터가 20인승이다. 그러면 20인승에 20명이 다 탔다고 그래요. 그럼 스타트 할 때나 막 빠른 속도로 갈 때나 20명을 그 엘리베이터에 타고 태우고 가는 무게는 똑같죠. 근데 속도만 다르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출력은 똑같은 출력이죠. 속도가 적으나 아주 빠르나 똑같은 출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 20명을 똑같이 태우고 가니까 무게는 똑같잖아요.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달라지고, 그리고 구동 토크, 운전 토크가 달라지고, 사용 전격에 따라서 이게 연속이냐 단시간이냐 고빈도냐, 전격 출력에 따라서 전격 부하 출력이냐 뭐 동기 출력이냐. 그래서 그 전압 문제, 주파수, 속도, 전격 특성, 기동에서 이제 지기동이냐 감전압제도냐에 따라서 Y 델타, 컨돌파, 리액터, 뭐 저항 이런 게 있죠. 제동, 온도 상승 절연 있죠. 그러면 뭐냐면 이 VVF는 속도 제어란 말이에요. 이거는 기동을 하기 위한 것보다는 이게 속도 제어예요. 속도 제어. 속도 제어. 예? 속도인데 적은 속도나 큰 속도에서 똑같은 이 정출력을 요한다. 이거는 에너지 세이빙이 별로 안 되는 겁니다. 이 속도 제어를 해봐야 어떻게 돼 있어요? VVF를 해봐야 정출력을 요구한다 그러면요. 에너지 세이빙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즉 결론적인 부분을 봐가지고는 VVF 시스템 적용하는 거는 속도가 떨어지면서 출력이 떨어져야 이 에너지 세이빙이 이만큼 되는 거지. 만약에 속도가 떨어지는데도 정출력을 요구한다. 즉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베이터의 20인승 엘리베이터는 속도가 적으나 높으나 20인승을 똑같이 채우고 20명이 다 탔다고 보면 정출력을 요구하는 거군요. 이럴 때는 속도를 가변해봤자 에너지 세이빙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엘리베이터의 VVF 시스템을 적용하는 거는 일반 가변 그 공조 설비에서 VVF 시스템을 적용하는 거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서 VVF 시스템의 목적은 에너지 세이빙보다는 속도의 정교한 제어에 목적을 두고 있고
예?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정출력에서의 가변은 별로 에너지 세이빙에 별로 큰 효과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떨어지면서 출력이 떨어지는 그런 시스템일수록 아주 에너지 세이빙 쪽에 효과가 큰 그런 팩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인버터 VBF 시스템을 적용한다 그러면 왜 적용하는 거야? 그 에너지 세이빙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그 의미를 정확히 우리가 봐야 된다고요. 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좀 기계적인 스펙을 결정할 때 보통 우리가 고려하는 것이 이제 사용 환경이 어떤 환경에서 사용하느냐, 위피의 보호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통풍 방식은 어떠냐, 취부 상태는 어떠냐, 치수, 단자, 기타 이렇게 쭉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나눠놓고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그 전기적인 스펙, 예? 전기적인 스펙과 그리고 기계적인 스펙을 일단 우리가 염두에다 두고 일단 전동기 이 VV 시스템을 적용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들어가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 인버터라는 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제가 고조파 때 했잖아요. 고조파 때 제가 그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얘기들은 제가 다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통 개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인버터에서는 크게 전류형하고 여기 지금 나옵니다만은 전압형, 그 다음에 벡터 인버터, 그 다음에 세미 벡터 인버터. 근데 전류형은 아주 정교한 경우에 정교한 부하에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지금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반 범용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전압형이 일반적으로 아주 범용적으로 상당히 많이 쓰인다. 이건 가격, 그 운영 유지, 이런 문제들에서 상당히 좋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전압형이 일반적인 그 사용 방법에서는 범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자를 보면은 앞에서도 다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우리가 TR을 많이 사용하는 인버터, SCR을 사용하는 인버터가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있어요? GTO와 SCR, 그 다음에 트라이액 같은 경우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많이 쓰는 IGBT를 많이 쓴다 그랬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고조파 때 말씀 많이 드렸죠. 고조파를 짓게 하려면 PWM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요새는 다 PWM 방식이다. 뭐를 이용한? 그 IGBT를 이용한 PWM 방식이다. 왜냐하면 스위칭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어떤 과도 상태가 상당히 적죠. 그래서 부등 PWM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파형을 좀 이렇게 간격을 달리해서 나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형판을 만들게 되면 그래서 이게 사인 웨이브를 이렇게 만드는 형식이고 등 PWM 방식은 아주 간격을 똑같이 하는데 초핑 숫자를 갖다가 달리해 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스위칭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요? 이 부등 PWM 방식이, 일단 등 PWM 방식이 부등 PWM 방식보다 아주 정교하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고주파가 더 적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PIAM 방식은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은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인버터가 보면, 이 전류형과 전압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압형이 대부분 우리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소자를 GTO하고, 트랜지스터하고, IGBT하고, IPM, 그냥 인텔리전트 파워 모듈 이 부분을 많이 쓰는 부분하고, 그리고 전류형은 대개 이제 GTO를 많이 써가지고 PAM 방식을 많이 구사하는 방법이고요. 이걸 써서는 대개 PWM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지금 요새 근래 쓰는 것은
지금 PM에 IGBT형을 많이 쓴다는 걸 먼저 전제를 하고 이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변환장치도를 보면은 교류에서 직류로 가는 것을 우리가 순변환이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여기까지 왔을 때 이 직류가 이 DC로 H로 다시 변하면은 이게 순변환이고 역변환이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그리고 교류 변환은 교류에서 교류는 우리가 콤바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다 설명이 다 된 내용입니다. 앞에서. 그렇죠? 앞에서 배운 거로 봐서 이 DC를 하나로 보면은 이게 이제 콤바트가 되는 거, 순변환이 되니까. 그리고 이 DC에서 이렇게 교류를 하면 이게 이제 인바트가 되는 겁니다. 인바트가 되는 거죠. 네? 이것이 없다고 보고. AC가, UPS 같은 경우 AC에서 DC, DC에서 H 이렇게 갔다고 보면 이것이 콤바트가 되고 여기 인바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류 일정 전압과 그 다음에 교류 가변 주파수 같은 경우 일정 전압 주파수로 변환시키는 건 이렇지만 교류를 가변 전압보다 주파수를 변환하는 부분은 이렇게 이제 부등 펄스, PWM 방식이 이런 방식이 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인버터는 전압형과 전류형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전압형을 쓴다. 그래서 전압형에서도 이제 PWM 방식이 있는데 PWM 방식에서는 이 등 펄스가 상당히 좋고 그 다음으로 부등 펄스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전압형 인버터는 지금 보면은 가장 우리가 상당히 범용적으로 쓰는 방식이죠. 그래서 직류 정전압을 스위칭 작용으로 해가지고 교류 변환하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렇게 보는 거죠. AC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여기다가 다이오드만 넣습니다. 다이오드. 종류가 어떻게 있어요? 이거 DC 전압만 나가죠, 이렇게. 에? 즉, 여기 인가 전압을 만약에 V라고 하면 V에 어떻게 돼요? 1.35 ED가 되는데 여기 DC 전압은 즉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인가 전압의 1.35배의 크기로 DC 전압이 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뭘 나누는 거예요? 에? 이 IGBT를 이용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스위칭을 해가지고요. 스위칭을 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이게 일정한 DC 전압이 일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1.35 ED는 이쪽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어떻게 스위칭을 해야지 이런 교류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게 전압형이거든요. 전압형. 전류형은요. 이 앞에서부터 이게 어디 돼요? 이게 다이오드가 아니라 SCR을 놔가지고 삼상 교류가 들어가면요. 여기에서 전류를 이렇게 크기를 매그니튜드를 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정해서 보내주고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트랜지스타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파워티아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매그니튜드가 다른 놈을 이렇게 거꾸로 역상으로 막 바꿔주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류형이에요.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돼요? 거의 오픈루프와 마찬가지고 이건 오픈루프라는 건 앞에서 딱 조정하면은 일단 이거 가지고 뒤에서만 조정하고 이건 어떻게 있어요? 앞에서도 이 전류를 크기를 막 조정해 주는 거죠. 전개할 수 있어요. 이거는 좀 범용적이고 이렇게 우리가 크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인버터 사용 목적은 일단 이제 에너지 절약 가장 크죠. 품질 향상이 된다. 왜냐하면 아주 정교한 그 주파수에 의해서 전압 가변에 의해서 속도를 제어하기 때문에 아주 생산성이 향상되고 그 상승 시간에 대한 속도 안전성을 실현할 수 있고 보수성, 설비 소형화, 어떤 환경 쾌적성, 저소음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승차감이 아주 이 인버터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베이터는 승차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지 에너지 세이빙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건 정출력을 요구하기 때문에요. 20명이 타도 속도가 느리나 속도가 빠르나 똑같은 출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에너지 세이빙은 조금 에너지 세이빙에 대한 효과는 있지만 그 주목적은 아니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버터 적용 시에 이제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소프트 스타트 되죠. 높은 운전 효율을 가져갈 수 있죠. 정기적인 제동이 용이하지. 아주 여러 가지에서 상당히 전력 저감하고 그렇다고 해서 고주파를 만들어내는 바람직하지 못한 분야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단 고주파를 만들어내는 그 부정적인 것보다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 주 안점입니다. 그래서 적용 분야에서는 에너지 절약, 자동화, 생산성 향상, 설비 효율화, 보수 점검, 보수 절감 문제, 품질 향상, 쾌적성 향상인데 오늘 주안점은 여기다 이거야. 그래서 에너지 절약은 송풍기나 펌프 이런 거에 대해 여기 에너지 절약에 엘리베이터 안 들어가 있죠.
엘리베이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만약에 쾌적성 향상, 여기 엘리베이터가 들어가야 되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쾌적성을 향상시킨다 그러면 여기 엘리베이터 하나 들어가가지고 승차감 향상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송풍기가 에너지 절약에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버터의 구성부에서는 지금 보면 어떻게 돼요? 컨버터부와 인버터부가 있다. 제어 회로가 있고요. 그래서 PWM 방식 같은 경우는 여기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다이오드를 놔가지고 DC를 이쪽으로 보내주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IGBT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PWM 방식 제어를 하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방식이고요. 그래서 인버터의 원리는 직류를 교류로 만드는 거 했죠. 이쪽에 그래서 앞에서 다이오드를 가지고 직류를 만들면 이 직류를 가지고 스위칭을 해가지고 이렇게 교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스위칭의 속도를 빨리 해주면 이렇게 잘게, 이렇게 짜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교하게 스위칭 턴온, 턴오프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교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직류 전원은 이게 1.35배의 크기의 매그니튜드의 입력 교류 전압보다 큰 직류 전압이 뜬다. 이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들여다봤죠. 우리 SCR 가지고 설명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삼상 교류회 같은 경우에 지금 주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게 삼상 교류 같은 경우는 그 6개의 스위칭 소자를 가지고 스위칭 속도를 조절하게 되면 삼상 교류의 전압과 주파수에 대한 부분을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전압 인버터죠. 그렇게 이렇게 만들면은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트랜지스터 인버터를 해가지고 부등 펄스 PWM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뭐 파워 TR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그 다이오드를 놓은 거는 지금 보세요. 지금 이게 RST로 이렇게 넘어간다 그러면 한 번은 일로 가고 지금 두 번째 이렇게 가고 세 번째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스위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역바에 있으니까 이쪽에 이거 이렇게만 골라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전원이 아웃됐어요. 여기서 아웃돼가지고 이 모터가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돌다가 이 모터 여기 전원이 아웃되니까 이 모터가 그냥 돌잖아요. 그럼 발전기가 되죠. 발전기가 되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죠? 이 흘러 나오죠. 나오는데 만약에 나오는 부분을 갖다가 일로는 나갈 수가 없죠. 이 뭐 파워 TR이다 그러면 이건 일방상이니까 이쪽으로만 가는 거지 이건 역방향은 못 가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문에 이거 이쪽으로 못 가지 이런 경로를 안 만들어주면은 이 소자가 터져버려요. 전원 파괴가 돼가지고 소송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일로에서 바이패스로 넘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즉 뭐예요? 이 전원이 갑자기 공급이 중간이 됐든지 그래가지고 이 모터가 발전기로 됐을 때 회상이 돼가지고 나오는 회생 전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전류를 바이패스하기 위해서 지금 다이오드를 역으로다가 그리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스위칭을 속도를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턴 온 시키고 턴 오프 시키고 턴 온 시키고 턴 오프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파형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정연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그 주회로 스위칭 제어 방식을 보면 전압형과 전류형으로 얘기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PWM 방식 얘기했고요. 그래서 PWM 방식에서는 이제 부등형과 등형 PWM 방식이 있고 고캐리어 주파수 PWM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고캐리어는 그 높은 스위칭 속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잘게 자르는 부분, 그 방식이죠. 그래서 캐리어를 상당히 많이 줘가지고 잘게 자르는 겁니다. PWM 방식이라도. 그리고 이제 제어 방식에서는 VF 제어하고, 그리고 수입 주파수 제어하고, 벡터 제어하고, 간이 벡터 제어가 있는데 거의 이 부분은 쓰지 않고요. 정교한 경우에 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지금 VF 제어죠. VF 제어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 VF가 일정하면은 모터에 발생할 수 있는 토크가 일정하게 된다는 성질이라는 얘기인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토크는 V의 자승에 F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있어요? 이걸 그래프로 보게 되면 이 토크가 나오려면은 이 F로 보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V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파수 변화에 따라서 전압도 변화를 시켜줘야
같이 변화를 시켜줘야 똑같은 토르크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VF 제어를 상당히 많이 쓰는 겁니다. 그냥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가 내려가면서 일단 출력도 내려가야지, 속도가 내려가면서 출력이 되면은 상당히 이 에너지 세이빙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VF 제어가 제 경제성과 범용성이 높아가지고 보통 일반적인 인버터는 VF 제어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VF 제어는 이게 오픈루프입니다. 오픈루프. 그냥 뒤에서 피드백 되는 부분이 없죠. 이 주파수와 이 V를 갖다가 제어를 같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VVVF예요. 예? 전압과 주파수를 같이 제어한다. 그래서 이 전압과 주파수를 제어해야 정토크를 유지한다, 이런 얘기지. 예? 그렇지만 이건 어떻게 돼? 정교한 제어는 안 되는 거죠. 가장 간단하고. 요새는 소자들이 잘 발달이 돼가지고 이것도 거의 크로스 루프 되는 것처럼 아주 정교하게 수립 루프 주파수 제어 같은 게 어떻게 있어요? 예? 여기서 스피드 센서에서 잡아가지고 어떻게 있어요? 전압과 입력 들어가는 F를 갖다가 주파수 조정하잖아요. 아주 정교한, 그다음 벡터 제어는 더 정교한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상당히 특수한 경우에 이 수립 주파수 제어와 벡터 제어를 쓰고, 지금 일반 범용성은 이건 VF 제어를 쓴다. 예? 지금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 FIDA, VVF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VF 제어입니다. VF 제어를 VVF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버터의 효율을 구하는 방법은 안에 이제 그 인버터에서 소비되는 루스가 얼마냐. 그래서 인버터에 소비되는 루스는 대개 뭐를 갖느냐. 이 스위칭 루스하고 그리고 어떻게 있어요? 도통 루스가 대부분 차지하죠. 그래서 이 인버터 내부에서 만약에 안에 리액터가 들어가 있다든지 필터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에피센시는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앞에 뒤에 필터가 들어가면서 코일이 들어가면서 인버터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전체적으로 종합 효율 나오고요. 모터 효율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버터의 입력 전류와 역률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그래서 여기 보세요. 앞에는 다이오드만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DC 전압만 딱 내놓는다고요. DC 전압만 내놓으면 인버터 부에서는 뭐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를 이렇게 등보로 자르고 또 교류로 만들고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지. 여기서 스위칭을 하는 거야. 여기서 스위칭이 되고 여기서 어떻게 폭을 조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일정하게 DC 전압을 공급하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 인버터에서 이런 AC 전압을 공급 안 하고 DC 전압을 공급하면 어떨까요? 계속해서. 여기 DC 전압이 공급이 됐는데 인버터 부에서 이런 스위칭을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냥 모터에다가 DC 전압을 그냥 다이렉트로 공급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제동기가 되는 겁니다. 제동기. 아니, 교류 회전자원선에다가 바깥에 고정자원선이 NS극을 딱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서버리지. 그럴 때 모터를 쓰게 할 때는 이 인버터부가 어떻게 돼요? DC 전압을 그냥 뒤로 딱 보내는 겁니다. 이걸 DC 제동이라고 그래.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요. 지금 파워포인트로다가 이렇게 제시를 하기 때문에 강의가 가능하지. 제가 여기 의제에서 강의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못 해줬어요. 왜냐하면은 이걸 일일이 다 그려야 되잖아요. 제가 판서를 해서 다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쉽게 아주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교육적인 효과가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인버터의 경부하시 직류 전압 보면은 입력 전압의 1.35배 해서 나오는 부분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2차의 DC 전압에 따라서 역률과 파역률을 보여주는 도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률 개선 대책에서는 필터를 놓게 되면 이 전류가 이렇게 변했거든요. 어떻게 되면 봐요. 옆으로 벌어졌죠. 이 옆으로 벌어졌죠. 벌어지면서 이 피크치가 낮아지면은 고조파도 낮아지는 거고 아주 그러니까 AC 리액터를 달무로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전류치의 폭을 옆으로 벌려주면서 피크치를 낮춰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고조파도 적어지고 여기에 대한 아주 효율도 상당히 몰라보게 좋아지는 그런 상황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컨버터부의 동작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정류기만 있고요. 그리고 이건 도립전류 어치텍처. 여기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에서 2차에서 도립전류가 들어오게 되면 이걸 어떻게 저항해서 소모를 하는 거죠. 이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평활 콘덴서가 있고 2차 전압이 나갑니다. 그래서 컨버터의 원리는 지금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DC 전압, 교류전원 시료값에 파고치의 루트 2배 정유표 전압을 입력을 시켜가지고 컨버터에서는 다이오드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보통 1.35배 ED 전압이 걸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차에 걸린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 스위칭에서 인버터에서 스위칭을 해가지고 원하는 파형이나 원하는 주파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전원 투입 시 이제 굉장히 큰 초핑 전압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ED는 그 만약에 LDT분의 DI다 그러면은 어떻게 짧은 시간에 이게 마이크로 세컨드면은 이게 짧으면은 이게 크지 않습니까? 이게 크게 나타나잖아요. 예? 이게 짧으니까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부분을 막아주기 위해서 도립전류를 막아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처음에는 억제 저항기로 이 충전을 시키는 도립전류를 이 억제 저항기로 막아주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평안용 콘덴서에 다 일단 충전이 되면 전류는 없어지잖아요. 없어진 상태에서 스위치 온이 된다. 이걸 온을 시켜버리면 저항을 거치지 않고 편하게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끝을 잘라준 거죠. 그래서 이 회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충전 전류는 상당히 크다가 상당히 쥐어지지 않습니까? 전원 전압 그대로 가고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우리가 일반 콘덴사에 어떻게 돼 있어요? 충전 전류는 처음에 컸다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전압은 이렇게 전압이 그 충전 전압이 뜨잖아요. 그것처럼 충전 전류는 충전이 완료되면 충전 전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 보면 처음에 충전 전류가 크니까 컸다가 그러니까 도립 전류 크죠. 그러다가 이게 전원 전압까지 다 간 거는 여기까지 간 건 어디 있어요? 일단 콘덴사에 충전이 다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콘덴사이기 때문에 직류 전압이 뜨는 거고 그 파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동 브레이크의 동작은 이제 앞에서도 봤지만 지금 보시면은 그 모터의 방향에서 여기서 만약에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그러면은 DC를 보내도 되고요. DC를 그냥 이 인버터에서 DC를 보내면은 그 바깥에 회전자 원선에 DC 걸리니까 NS로 해가지고 DC가 걸리니까 안에 회전 자석이 못 돌죠. 못 돌니까 그냥 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이 모터에서 나오는 역상 전류가 있을 경우에는 이걸 바이패스 시켜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돼요? 이 저항에서 소모를 시켜서 정지를 하는 이런 부분을 다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류제동이 아까 그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DC 보내고 그 인버터에서 여기서 AC를 보내줘야 되는데 여기서 DC를 보내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안에 바깥에 고정자석이 어떻게 있어요? NS가 걸려버리니까 이 회전을 못하게 막아주는 거죠. 이게 DC제동입니다. 그래서 감속이 어느 정도 쭉 되다가 딱 서야 될 때는 DC를 집어넣어가지고 제동을 시켜주면 바로 서는 거죠. 정확하게. 그리고 이 인버터의 이제 그 전류 파형과 전압 파형을 볼 수 있어요. 전압은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턴 온, 턴 오프 됐잖아요. 오프 됐다고 그래가지고 전류가 바로 제로로 가는 게 아니고 끌리잖아요. 온, 오프 되니까 이렇게 초핑으로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전압은 딱 온, 오프하면 이렇게 끊어지지만 이때 전류는 전압이 끊었다 그래가지고 제로 가는 게 아니고 이거 똑같이 전류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끌리니까 지금 이렇게 크기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크게 와이드로 벌리면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벌리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어떻게 돼요? 고르게 짜게 했으니까 이건 등 PWM 방식이라고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크는 원래 전류가 이렇게 되는 만큼 토크도 똑같이 이렇게 돼야 되죠. 예? 그런데 모터가 언제 도냐? 도는 부분은 지금 어떻게 관성에 의해서 돼 있어요. 관성에서 밀린단 말이에요. 밀려가지고 천천히 도니까 제 속도로 지금 못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속도가 딱 맞아떨어져가지고 고정이 되는 것은 뭐냐면 2차 부하에 그러니까 만약에 모터가 이렇게 있으면 모터에 이 샤프트에 걸려있는 부하에서의 못 돌리게 하는 힘과 모터가 돌아가려고 하는 힘과의 만나는 점이죠. 즉 지금 이 점은 부하에서 못 돌리게 하는 점과 모터가 돌려고 하는 점에 만나는 점에서 일단 속도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경부하에는 어떻게 되겠죠? 경부하에는 속도가 여기까지 오겠죠? 부하가 많이 걸리면서 이 속도는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떨어지면서 여기 가면 속도는 가장 떨어지고 어떻게 되죠?
토크는 아주 피크를 이루겠죠. 그 다음에 뒤로 떨어지면서 되어 있어요. 속도는 떨어지면서 토크 떨어지는 부분을 보이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개 부하 토크와 모터 발생의 일치점이 이 점이라고요. 그러니까 속도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이 되니까 스립이 이때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터의 회전 속도에 대한 거는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거고, 스립이 왜 존재하는지,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전동기, 우리가 그 강의에서 아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지금 이게 두 편에 의해서 강의라면, 모터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다 정리하면서 할 텐데, 지금 이것은 지금 그 앞에 기본적인 부분은 강의가 일단 생략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터가 왜 도는지, 그 스립이 왜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공부 개념보다가 일단 봐놓고요. 일단 VVF 시스템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슬립이 존재하는 부분. 그 다음에 모터 전격의 토크 문제 보았어요. 자, 그러면 인버터 구보동 시에 토크하고 전류의 특성은 어떻게 되냐? 지금 봐요. 만약에 60Hz하고 50Hz의 시동전류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토크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된다 그랬죠. 지금 이게요.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이걸 인버터라고 하게 되면 50Hz, 60Hz, 30Hz, 20Hz, 10Hz 때 토크는 아주 똑같은 토크를 갖는다고 이게. 네? 그러면서 속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 때 어떻게 돼 있어요? 똑같은 전격 토크를 가지니까 전류가 상당히 전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건 전류가 똑같이 들어가는데 상당히 속도가 떨어짐에 따라서 전류가 뒤로 적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에너지 세이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건 인버터에 의해서 구동하면 되고 일반적인 기동 방식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땠어요? 여기에서 에너지 세이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일반적인 그 속도 제어에서는 전격 출력이 지금 보면 지금 출력 전압에서 전격 출력이 이렇게 되는데 속도를 낮추면서 전격 출력 전류를 이렇게 낮춰주는 겁니다. 그런데 토크는 같잖아요. 이렇게. 토크 같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토크 곡선을 같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 그대로 토크를 가져갔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있어요? 전류는 줄어들잖아요. 지금 토크는 1500rpm이나 1200rpm이나 900rpm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은데 전류치는 쭉 줄어들죠. 그래서 이만큼 에너지 세이빙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것도 형태는 다르지만 똑같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팬 밸브를요, 강하게 일부러 팬 밸브를 강하게 막아버리면 이 저항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 모터가 더 밀려고 하는 저항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 전류가 감소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있어요? 상당히 출력의 변화는 거의 없다고요. 50% 속도를 조정해서도. 근데 인버터에서는 어떻게 있어요? 예? 속도에 따라서 출력을 갖다가 정토크로 해가지고 줄여주니까 이 에너지 절감 효과가 이 부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출력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에너지 출력이. 왜냐하면 정출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속도를 낮췄더라도 전류가 감소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지금 인버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결선에서는 지금 보시면 2차 이 마그네트 스위치하고 이 인버터가 고장이 났을 때 바이패스 시킬 수 있는 이 마그네트 스위치하고 그 반드시 기계적인 인터록이 걸려야지 걸려가지고 돼 있어요. 이거 들어가면 이건 빠지고 이거 들어가면 이거 빠지도록 해야지 만약에 이게 동시에 들어가면은 이 인버터가 손상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드시 바이패스 시킬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계적으로 다 인터록을 시켜놔가지고 동시에 안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전선하고 이 아날로그 입력 단자들하고는 반드시 실드를 시켜가지고 분리해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인버터에서 가장 고민이 뭐냐면은 그 인버터를 설치해놨어요. 설치해놨는데 모터가 약 한 300m 뒤에가 있다. 이런 경우에 여기 길이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이 굉장히 길게 되면 아까 이 식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 짧은 시간에 초핑이 되는 순간에 이 L이 커버리면요 여기 전압이 크게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돼 있어요. 순간적으로 굉장히 돌입 전압도 크게 나타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관을 짧게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이제 인버터에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짧게 하려고 하는데 현장이 짧은 현장이 안 되는 경우에 상당히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VVF 시스템을 적용해가지고 에너지 절약하는 부분을 보면은요, 인버터를 사용해서 주파수 조정과 전압, 전력을 컨트롤해가지고 방안을 고려해보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 조정, 전압 컨트롤, 전력 컨트롤 해서 높은 변화 효율로 일단 가져가는데, 보시면은, 팬 특성이 이렇다면은, 만약에 댐퍼를 압축하면요, 잘 보세요. 팬은,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브로아가 있어요, 브로아가. 여기 브로아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강제로, 이 팬을 여기다 막는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렇다면 집진장치가 있거나, 그리고 댐퍼를 다 막는다고 그래요. 그럼 강제로 막는 방식하고, 이 인버터를 써가지고, 컨트롤러에서 어떤 조정을 해서, 그 속도를 조정하는 방법을 이제 비교해서 본 겁니다. 지금 보면은, 만약에 VVF 시스템을 하게 되면 팬 특성이 이런데, 지금 풍량에 따라 팬 특성이 이래요. 풍압이. 그런데 이게 속도를 내리면은, 속도를 이쪽으로 내리면은, 팬 특성이 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죠. 근데 이걸 강제로 댐퍼를 갖다가 앞에 나가는 바람을, 댐퍼를 저지하게 되면, 압력만 풍량이 이게 내려가잖아요. 풍량이 30%, 50% 내려갔잖아요.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풍압은 더 걸리죠? 풍압이 더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모터는 도는데 이걸 막으니까 풍압이 더 걸리잖아요. 더 걸리니까 이게 전력 손실이 더 크지. 그러니까 에너지 세이빙이 이만큼 되는 거예요. 에너지 세이빙이. 이게 에너지 세이빙이 되는 거죠. 즉, 속도를 내리면은 지금 이 부분으로 가고, 속도를 올리게 되면 이 부분으로 다시 가는데, 이건 어떻게 돼? VF 시스템에 의해서. 근데 강제로다가 팬을, 댐퍼를 막으면은 압력이 여기서부터 올라가지 않습니까? 위로. 압력이 올라가니까 올라간 거를 더 보내려고 돼 있어요. 에너지가 더 들어가죠.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손실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 세이빙이 되는 부분이, 지금 이 까맣게 나타난 부분이 에너지 세이빙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불어 동력 계산으로 해가지고 최종 속도 제어에 의한 풍량 Q2를 조정한 경우에 동력은 풍량의 약 3제곱의 비례를 해가지고 세이빙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력의 세이빙 되는 부분은 풍량의 3제곱에 의해서 비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에너지에 대한 절감 제어 효율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 있다. 이거는 이 그림하고 같죠? 이 그림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보세요. 풍량 제어를 강제로 할 때 이 속도가 100%일 때는 인버터 제어 때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이 만나잖아요. 예? 풍량 제어할 때 100% 속도일 때는 풍량 제어를 하나, 이 인버터 제어를 하나 똑같은 점에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효율에 에너지 세이빙이 없죠. 에너지 세이빙 된다는 거는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저속도로 갔을 때 에너지 세이빙 자체가 그렇게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버터 제어는 정속도보다는 아주 적은 속도로 제어를 많이 할 때 하는 부하가 있을 때 인버터 제어를 하면은 에너지 세이빙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풀부하로다가 돌아가면서 정속도로 간다. 그러면은 인버터 제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 보세요. 부하 토크가 거의 60% 이상만 가도 별로 에너지 세이빙 절감되는 게 별로 없어. 즉, 에너지 절감 부분이 큰 거는 부하 토크가 낮게 나가는 경부하 효율이 상당히 많을 때 이 인버터에 의한 전동기에 의한 효율이 클 수 있다. 그러니까 전동기에 의한 뭐가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 세이빙 효과가 아주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 이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이건 이해가 되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만약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많은 인원을 싣고 내려오는데 그 전동기가 아니고 이게 발전기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하게 되면 어떻게 있어요? 여기서 전동기가 회생 전력이 생겨가지고 바깥으로 내보내면, 아까 어떻게 했죠? 바이패스 돼가지고 이 바깥으로 나가죠. 나가면서 이 회생 전력을 어떻게 돼 있어요? 저항으로 해가지고 이 연료해가지고 내보내버린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이걸 에너지 세이빙 하려고 그러면 이 부분의 회생 전력을 이쪽으로 여기에 대한 그 파워티아를 놔가지고 해서 바깥으로 보내게 하면 이것이 어떻게 있어요? 입력식의 전원을 공급해주는 쪽이 되니까 이걸 회생 전력으로 인한 에너지 세이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순수 여기 이 다이오드를 놔가지고 나누면 회생 전력이 나갈 수가 없죠. 이쪽으로 연료해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다 파워티아를 놔가지고 바깥으로 돌려준다 그러면은 회생 전력을 에너지 세이빙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엘리베이터에서 역가동에 의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려갈 때의
회생 전력에 의한 에너지 세이빙을 할 수 있는 거는 이 방법에 의해서 에너지 세이빙을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력 절감 곡선을 보게 되면, 자, 보세요. 풍량 회전수 나오죠? 이 필요한 전력 퍼센트죠. 100%를 놨을 때, 이 흡입 쪽 댐퍼를 갖다가 제어하게 되면은, 어디 돼요? 풍량과 회전수가 거의 100%일 때는, 이 인버터 제어를 하더라도, 어디 돼요? 별로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 돼 있어요? 이 거의 뭐, 70, 80% 되면 거의 이게 인버터 제어를 해도 거의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이 경부하시에 전달을 하게 되면은, 경부하시에, 지금 그 인버터 제어를 하게 되면은, 이 중간 부분이 이게 그 에너지 세이빙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댐퍼나 밸브에 의한 유량 제어도 보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댐퍼를 갖다가 이 강제 댐퍼를 해가지고 눌러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 나가는 속도를, 풍량을 줄인다면, 속도가 아니라 풍량이죠. 풍량을 100%에서 50%로 줄이기 위해서 이 팬을 막아놓으면, 이 모터에서의 압력은 더 걸리는 거죠. 압력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인버터를 통해가지고 내려오면, 압력을 일로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압력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이 모터에 전류를 갖다가 감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동기에 인버터를 설치하는 거는 저속도에 대한 거에다가 인버터 설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모터 또 엘리베이터는 뭐예요? 엘리베이터의 주조기는 속도 제어 쪽이지 그 에너지 세이빙 쪽이 아니다. 그래서 경부하 운전이 많은데 인버터를 설치하는 것이 에너지 세이빙의 주안점이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뭐, 인버터, 콘버터, VVO 시스템을 공부를 해야지, 그 자체를 가는 거는 모르고 난 상태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이 인버터를 속도를 제어할 때, 지금 보신 것처럼 아까 풍량 제어는 이렇게 위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위로 올라가가지고, 오히려 압력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인버터를 가지고, 속도를 제어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정압을 내려주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전류를 감해줄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죠. 1500 cubic per minute의 풍량을 100%의 RPM으로 돌리는 것을 지금 900으로 했을 때 소비 전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패턴으로 다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펌프의 소요 동력 계산을 보게 되면 발브를 강제로 제어할 때는 지금 소요 동력이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을 보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돌고 있다가 강제로 제어를 하니까 위로 소요 동력이 오히려 올라갔고, 이거를 인버터 제어를 하니까 소요 동력이 이렇게 떨어진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 사각에 대한 부분이 결론적으로 에너지 세이빙이 된 부분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강제 제어를 말하는 거고요. 강제 인버터 그 밸브 제어를 말하는 거고, 이것은 인버터의 VF 제어를 해서 출력을 내쳤을 때 여기에 소요 동력이 이렇게 차이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VFC 됨은 유도 전동기에 적용을 하는데 대개 적용을 하는데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팬 등 경부하를 주로 운전하는 것. 운전하는 경우가 있고, 엘리베이터. 이게 정출력. 역으로 운전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펌프류. 그래서 정출력으로 운전하는 거에서는 VVF 시스템에 어디 돼요? 에너지 세이빙의 목적은 없다. 그렇죠? 이건 승차감을 어떻게 됐어요? 이 승차감을
쾌적하게 해주는 조건 이외에는 없는 거죠. 그러면 경부하를 주로 운전하는 거는 뭐예요? 저 경부하를 운전하는 이 팬의 가장 큰 이 이륜동기의 그 전력에 대한 그 에너지 세이빙의 효과가 크겠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다가 이 부분을 쓰는 것이 PWM 전압 방식을 쓴다. 방식을 채용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그 등 PWM이냐 부등 PWM이냐를 우리가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속도를 보고 속도를 100%라고 보고 여기 풍압으로 보면 팬의 특성이 이렇다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도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그러면 이거를 그 속도를 제어했을 때 인버터를 통했을 때는 이렇게 내려온다. 그래서 축동력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이것을 강제 밸브 제어했을 때는 위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가는 부분을 봤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50%를 제어했을 때 지금 결론적으로 에너지 세이빙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을 에너지 세이빙 되는 전력으로 봤다. 이런 얘기를 봤어요. 결론적으로 이것이 뭐를 얘기하냐. 즉 경부하를 주로 운전하지 않는 데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정출력을 하는데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20명이 태우고 가나오나 마찬가지죠. 속도가 느리나 빠르나 똑같은 출력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